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자료는요. 2025년 12월 7일자 강의로 바로 국민주권을 바로 세우기 위한 정치 개혁의 일부입니다. 이게 현재 정치 시스템의 근간을 아예 뒤흔드는 정말 과감하고 어떻게 보면 좀 도발적인 대안을 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의 목표는 이 독특한 정치 개혁안의 논리를 하나하나 뜯어보고 그 이면에 깔린 생각까지 파헤쳐보는 겁니다. 시작부터 아주 강력해요. 첫 문장이 사실상 지금의 국회 없애야 합니다거든요.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한번 풀어가 보죠. 네, 그렇죠. 이건 그냥 여기를 좀 고치자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국회 구조, 운영 방식, 대통령 자격까지 말 그대로 정치 시스템의 판을 아예 새로 짜자는 제안인 거죠.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온 것들에 대해서 정말 그게 최선일까 하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어서 흥미롭습니다. 자, 그럼 이 제안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새로운 국회 구조부터 한번 들여다볼까요? 단원제 국회를 폐지하고 상원, 중원, 하원 이렇게 삼원제를 만들자고 합니다. 구성 방식이 아주 구체적이던데요. 네, 먼저 상원은 대기업에서 파견한 대표들로 구성됩니다. 다만 이제 한 기업에서 두세 명 이내로 제한하고요. 아, 인원 제한이 있군요. 네, 중원은 중소기업 대표들이 참여하는데 여긴 기업당 한두 명으로 제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원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40%를 차지하는 그런 구조를 제안하고 있어요. 기존의 양원제랑은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다르네요. 보통 상원, 하원은 지역 대표나 인구 비례로 나뉘는데 여기서는 이해관계 집단으로 의회를 구성하자는 거니까요. 대기업, 중소기업, 전문가 이건 거의 직능 대표제, 뭐랄까 코포레티즘에 가까운 모델로 보이는데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각 직역의 이해관계를 정치 시스템 안으로 아예 끌어들여서 공식적인 역할을 주자는 아이디어죠. 그런데 이 제안의 진짜 핵심은 단순히 사람을 모아두는 게 아니에요. 각 원에 부여된 역할에 있습니다. 상원과 중원은 법을 직접 만드는 입법기구가 아니라 점검기구라고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있어요. 점검기구요. 아, 그러니까 법안을 발의하거나 통과시키는 곳이 아니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대표들은 하원에 만든 법안을 보고 이 법이 시행되면 우리 산업 현장에서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혹은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같은 아주 실질적인 피드백을 주는 역할만 하는 거죠. 실제 법을 만들고 제정하는 권한은 오직 전문가들로 구성된 하원에만 주어집니다. 아, 그렇군요. 하원에서 전문가들이 법안을 싹 만들면 중소기업 대표들이 모인 중원에서 1차 검토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기업 대표들이 있는 상원에서 최종 점검을 하는 그런 단계적인 구조군요. 네. 이 자료는 이런 구조를 통해서 대기업이 국회에 들어가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것이라는 그 일반적인 우려를 차단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법 제정 권한은 하원에 있으니까 상원의 대기업 대표들이 마음대로 법을 주무를 수 없다는 그런 논리죠. 잠깐만요. 근데 그 구조가 이론적으로는 그럴듯하지만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만약에 하원이 만든 법이 상원에 있는 대기업들 이익에 정면으로 반한다면요. 아, 상원이 우리에겐 불리하니까 이 법은 안 된다고 계속 거부하면 어떻게 되죠? 결국 하원이 만든 법이 상원 문턱을 못 넘고 계속 좌초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사실상 거부권을 쥔 상원이 진짜 권력기관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이 자료가 그 거부권의 성격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지는 않아요. 다만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아마 상원의 점검을 그냥 통과 의례가 아니라 합의 과정으로 보는 것 같아요. 합의 과정이요? 네. 즉, 상원에서 제기된 문제를 하원이 다시 보완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합의된 법안을 만드는 걸 이상적인 모델로 상상하는 거죠.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만약 이견이 안 좁혀지면 교착 상태에 빠질 위험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각 원이 자기 이익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국익을 고려한다는 아주 높은 수준의 신뢰가 전제되어야 하는 셈이죠. 알겠습니다. 하원은 법을 만들고 상원과 중원은 점검만 한다. 이 구조는 이해가 되는데 그럼 이 수많은 대표들의 월급이나 활동비는 다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국회의원 세비 문제도 항상 논란인데 이 제안은 그 문제에 대해 아주 독특한 답을 내놓고 있더라고요. 네, 이 부분이 아주 파격적입니다. 상원과 중원에 참여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표들의 모든 경비,
그러니까 활동비는 그들을 파견한 기업이 100% 부담해야 한다고 못을 받고 있어요. 자료에서는 이걸 사회봉사에 대한 뒷바라지라고 표현합니다. 기업이 자기 대표를 국회에 보내는 거니까 비용도 책임져라. 와, 이거 마치 기업이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그런 그림이네요. 근데 이거 좀 다르게 보면 기업의 로비 활동을 아예 양지로 끌어내서 제도화하려는 시도로도 읽히는데요. 그렇죠. 불법적인 로비 대신에 합법적인 정책 점검 형태로 기업의 영향력을 인정하고 그 비용을 내게 하는 거니까요. 자, 바로 그 지점이 이 제안의 핵심적인 딜레마입니다. 투명성을 높인다는 장점과 기업의 영향력을 공식화한다는 비판 사이의 줄타기죠. 이 제안의 옹호자들은 이걸 통해서 국회 운영에 들어가는 막대한 세금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에 하원에서 나라를 위해 직접 일하는 전문가들은 실무자들이니까 국가가 세금으로 활동비를 지급하는 게 마땅하다고 보고 있고요. 역할에 따라 비용 부담 주체를 명확히 구분한 겁니다. 아, 정리하자면 기업의 이익과 관련된 점검은 기업이,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한 입법은 국가가 책임진다. 아이디어 자체는 명쾌하네요. 네, 국회 예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 동시에 기업의 건전한 정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거죠. 물론 이게 과연 기업의 과도한 영향력을 막는 장치가 될지 아니면 오히려 합법적인 통로를 열어주는 셈이 될지에 대한 논쟁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자, 그럼 이 새로운 국회 시스템이 실제로 도입된다고 한번 상상해 보죠. 정치 지형에 엄청난 변화가 뒤따를 텐데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가장 놀랐던 부분은 당이 필요 없어진다는 주장이었어요. 그렇죠. 현대 민주주의에서 정당의 존재는 거의 공기처럼 당연하게 여겨지는데 그걸 완전히 부정하는 겁니다. 생각의 스케일이 정말 크죠. 이 자료의 논리는 이거예요. 국회의원들이 더 이상 특정 정당에 소속돼서 당론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각자 자신이 속한 기업이나 전문 분야의 입장을 대표하게 된다는 거죠. 상원 의원은 A 기업의 대표로서, 하원 의원은 법률 전문가로서 활동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특정 정당의 이익을 위해 뭉치고 대립하는 소모적인 정쟁 구도가 사라질 거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소위 당 카르텔이 힘을 쓸 수 없게 되고 오로지 실력과 전문성 그리고 각 분야의 현실적인 필요에 기반한 정책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거죠. 이 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선거 때마다 지지하는 정당에 투표하는 게 당연했는데 만약 정당이 아예 없다면 뭘 기준으로 대표를 뽑아야 할까요? A 기업의 대표라서 아니면 환경법 전문가라서 투표나 대표를 선출하는 기준 자체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사실 정당이 단순히 싸우기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의 흩어진 의견을 모아서 거대한 정치적 의제로 만들고 복잡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의원들 간의 연대를 조직하는 그런 순기능도 분명히 있는데 말이죠. 맞아요. 정당이 없다면 수백 명의 개별 대표들이 각자 자기 목소리만 내는 그야말로 혼돈의 장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법안 하나 통과시키려면 수백 명을 일일이 설득해야 하는 그런 비효율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이 자료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정당이라는 인위적인 틀 대신에 전문가적 양심과 국익 우선이라는 원칙이 새로운 구심점이 될 거라고 믿는 것 같습니다. 같은 분야의 전문가들끼리 자연스럽게 합의를 형성하고 기업 대표들은 현실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최적의 안을 지지할 것이라는 다소 이상적인 신뢰를 바탕에 깔고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정착하면 단순히 한국의 문제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전 인류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모델이 될 거라는 거대한 비전까지 제시합니다. 세계가 이 원리를 수입해 갈 것이라고 단언할 정도니까요. 네, 그 부분이 이 자료의 스케일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한국을 일종의 인류사회 연구소로 규정하고 있어요. 인류가 지금까지 시도해온 다양한 정치 실험들의 데이터를 종합하고 분석해서 가장 이상적이고 효율적인 법체, 즉 법의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한국이 해야 한다는 겁니다. 국회 개혁뿐만 아니라 이상적인 대통령의 자격에 대해서도 아주 명확하고 단호한 기준을 제시하더라고요. 누가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아주 인상 깊었어요. 네, 보통 우리는 정책 비전이나 경제 성장률 같은 걸 떠올리기 쉬운데 이 자료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기준을 제시하죠. 가장 중요한 딱 하나의 조건, 바로 세계의 모든 대통령과 지도자들을 전부 만날 수 있는 인품과 환경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특정 국가의 지도자를 만날 수 없다면 그 사람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고까지 아주 단호하게 말하죠.
이 기준은 대통령의 역할을 국내 정치의 리더를 넘어서 세계 무대에서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하는 최고 외교관으로 규정하는 겁니다. 대통령은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대표가 아니라 세계 모든 지도자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국익을 위해 의논할 수 있는 역량과 인품을 갖춰야 한다. 이 점을 극도로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게 참 이상적이긴 한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예를 들어 국제사회에서 전쟁 범죄자로 지목된 지도자나 민주주의를 파괴한 독재자도 만나야 한다는 의미일까요? 만날 수 있는 인품이라는 게 도덕적 가치 판단을 완전히 배제해야 한다는 뜻은 아닐 텐데요. 좋은 지적입니다. 자료의 맥락을 깊이 보면 이건 모든 지도자와 반드시 차를 마셔야 한다. 이런 식의 문자 그대로의 의미라기보다는요. 대통령 개인의 이념이나 정치적 성향, 과거의 행적 같은 것들이 외교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 즉 상대방이 우리를 만나기 꺼리는 이유가 우리 대통령의 개인적인 문제 때문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대통령의 외교적 문이 닫히면 그건 곧 대한민국의 문이 닫히는 것이라는 그런 위기감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 뉘앙스군요. 저 사람은 너무 편향적이라 대화가 안 돼. 혹은 국제적 신뢰가 없는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자료에서는 그런 인물을 찾아내고 지지하고 그가 활동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역할이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인기 투표로 대통령을 뽑는 게 아니라 세계 무대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 자격을 국민이 먼저 냉철하게 본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삼원제 국회, 정당 없는 정치, 최고 외교관으로서의 대통령. 이 모든 급진적인 개혁안의 바탕에는 한국의 역할과 정체성에 대한 굉장히 독특한 철학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홍익인간 지도자, 천손 같은 표현들이 등장하는데 이게 앞서 말한 개혁안들과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 그 표현들이야말로 이 모든 개혁안의 최종 목적지를 보여주는 이정표입니다. 이 자료는 앞으로의 미래는 총이나 칼 같은 물리적인 힘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가 아니라고 선언해요. 대신 바른 법칙, 즉 가장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서 인류 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세계를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바로 그 바른 법칙을 만드는 인류의 뿌리, 역할을 해야 하고 그 사명을 다하는 것이 천손의 역할이다. 이런 논리적 흐름이군요. 맞습니다. 홍익인간, 즉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이념을 실현하는 것이 우리 민족의 사명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 삼원제 국회, 전문가 중심의 정치, 그리고 세계 무대를 아우르는 대통령 같은 구체적인 제안들은 결국 그 천손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도구이자 방법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와, 그렇게 연결해서 보니까 완전히 다른 그림이 그려지네요. 단순한 정치 공학적 제안이 아니라 거의 국가적, 민족적 사명을 실현하기 위한 거대한 프로젝트의 청사진처럼 보입니다. 정치를 바로 세우는 것이 곧 인류에게 빛을 보이는 길의 시작이다? 이런 웅장한 세계관이 담겨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제안들이 때로는 너무 이상적으로 들리거나 현실과 동떨어져 볼 수 있는 겁니다. 목표 자체가 눈앞의 문제 해결을 넘어서 인류 문명에 기여하는 새로운 모델을 창조하겠다는 거대한 포부를 담고 있기 때문이죠. 자, 오늘 우리가 깊이 파헤쳐본 이 급진적인 정치 개혁안 핵심을 다시 한번 짚어보죠. 현 국회를 폐지하고 대기업, 중소기업, 전문가 대표로 구성된 삼원제를 도입하고 기업이 대표 경비를 부담하게 해서 세금을 절약하며 정당 정치를 없애고 전문가 중심의 정치를 구현하자. 그리고 대통령은 세계 모든 지도자를 만날 수 있는 인품과 역량을 갖춰야 한다. 이런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이 제안들은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왔던 정당의 필요성, 선거의 방식, 국회의원의 역할에 대해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질문을 던집니다. 정쟁과 비효율을 제거하고 효율성과 전문성을 극대화하려는 의도가 아주 뚜렷하게 보이죠. 모든 것을 기능과 역할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자료는 이 모든 개혁이 국민 주권을 바로 세우기 위한 방법론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치의 중심이 선출된 대표가 아닌 각 분야의 전문가와 조직 대표들에게로 옮겨가는 그림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진정한 국민 주권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직접 뽑았지만 때로는 실망스러운 결과를 낳는 지금의 시스템에 있을까요?
아니면 나의 직접적인 투표 없이 임명된 유능한 전문가들이 효율적으로 나라를 이끌어가는 시스템에 있을까요? 오늘 함께 탐구한 내용에 대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